대형주들을 좀 피하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IT, 최대한 재무보고서를 빨리 제출한 기업,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을 잘 만들어낸 기업, 유보율이 높은 기업, 돈이 많은 기업이죠. 절대로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빼시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골드만삭스의 김선영, 지금은 LS홀딩스의 대표와 전 JP모건 출신의 김지영, 지금은 아카치어 컴퍼니를 하는 그 두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그 증시가 나란팍으로 굉장히 어떤 변곡점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증시 진단서부터 두 분의 입장을 좀 간단히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신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이번 주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조정을 생각할 때 10%를 밀 때 아예 하루 만에 10%를 밀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1%씩 10일 미는 게 정말 이제 힘든 건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 안이 잘 통과되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개인들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개가 된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상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측면에서 현재 증시 진단을 김정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면 분명해요. 변동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원래 근데 돈을 벌려면 변동성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이 수급 상황들이 많이 지금 현재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좀 많이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CFD 계좌들에 대한 과세 이슈 때문에 4월 달까지는 매도세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모건 스탠리라던가 맥쿼리라던가 매도세들이 나오니까요. 개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좀 위축되셨던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4월이 지나가면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 금리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기술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금리와 우리나라 시장은 서로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재훈 대표님께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의 금리 관련돼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넷 옐렌하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 두 분이 미 상원에서 두 번째 날에 발표를 쭉 진행을 했었고요. 당연히 그때 나왔던 질문들 중 하나가, 아니 2조 달러 풀어놓고 3조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날 것이냐 라는 질문과 국채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나와서 제넷 옐렌이 역정을 내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3조 달러 인프라, 그 다음에 경기방책 1조 9천억, 이게 포함된 개념인지 별도 개념인지 그거 좀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1.9조 달러는 벌써 발표를 했고 추가적인 3조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5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아주 위험수에 도달한 상태에서 네, 지금 뭐 GDP 대비 100%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미국의 GDP가 대략 한 20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0년 초에 4.5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낮췄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대략 한 5조 달러를 투입해서 9조 달러까지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됐던 게 2조 달러, 그러니까 11조 달러가 됐고, 이번 3조 달러면 14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GDP 대비 6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나라의 국채 또는 그 부채가 GDP 대비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국가 채무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 채무를 할 때에는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채광의 개념은 하는데,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채무도 지금 발생한 채무, 현실적 채무. 요 기준으로 할 때는 GDP 대비해서 우리가 한 43에서 45% 정도이기 때문에 IMF가 새로운 그 국가 채무, 신흥계 채무가 한 60%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안전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기업이 포함될 때는 우리 공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기업이 포함할 때는 이 규정 자체가 한 국가 채무 비율차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신기준에 의해서 보면 벌써 위험성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4대 보험 같은 준정부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보면 140%란 말이에요. 예. GDP 대비해서 사실 그 40%, 43에서 45% 차지하는 협의의 개념만 가지고 자꾸 우리 정부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해외 시각과 우리 시각과는 상당히 편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사실 우리 그 시청자분도 좀 염두에 두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인데 왜 김 대표님 저한테 그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이유가 과연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GDP 대비 몇 %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이번에 3조 달러를 만약에라도 그 부양책으로 낸다면 그 자금은 또 어디선가 끌어와서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약달러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국은 정책들을 필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GDP 대비해서 그 국채도 계속 발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입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될 텐데, 과연 미국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정됐다 해서 낙관적,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김 대표님 말씀대로 보면 적자 국채 발행이 이렇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렇게 쉽게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채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너무 사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시작이 발작이라는 이제 언론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어쨌든 이제 국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1.5에서 1.6 올라올 때 1.6이면 마치 진짜 증시가 망하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7을 딱 찍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1.6으로 내려오니까 1.6 이제 안정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이 1.6, 1.7이라는 이 포인트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만 좀 조절이 잘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겨내면서, 사실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 할 때 다양한 변수,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돌발 이슈인지 이겨내야 될 건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채금리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갈 이슈는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식하면서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이다. 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는 이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가 정상이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두 분이 월가에서 활동할 때 그런 기준 같은 거, 그런 것 좀 있었습니까? 점도표를 보시면 최근 보면 장기적인 안정금리를 지금 한 2.5에서 2.7% 정도 사이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 정도 레인지까지는 미 페드 쪽에서는 용인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장기 2023년 이후의 내용들이니까, 처음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2023년 말, 2024년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증시에서 보면 이렇게 좀 악재가 나타나면 악재가 겹치지 않습니까? 미중간 마찰이 또 새롭게 증시의 변수인데요. 자, 김 대표님, 미중간 마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됐을 때도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애매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항상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정권 두 번째 해에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렇게 큰 세계 최대 국가가
대통령이 바뀔 시점쯤 되면은 이런 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뭐가 바뀌냐. 이번엔 뭐 타이완이 들어가고 위구르가 들어가고 또 자원으로 치면 이제 히토류 같은 것도 관련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싸우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더더라도 이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또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싸움을 좀 멈춰가는 그런 과정이 또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으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맞는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 트럼프의 과대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바이든도 동일한 뉘앙스로 이번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의 친구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판을 열어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꼭 그게 안 좋은 것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베네핏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제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5G들이 훨씬 더 많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지금 현재 EU와 함께 결국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야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겠지만 이 인권 부분,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떻게 소수민족을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만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그 양국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자꾸만 외국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그 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게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중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더 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EU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선도국가인데 EU에 참석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관계가 지금 재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저는 미중 간의 감정 이슈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정권 때는 진짜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와도 다 이제 벽을 쌓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EU도 중국에 대한 프레셔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EU에 찾아가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국가와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것도 있었죠. 백신을 이제 유럽 국가 쪽으로는 수출을 하지 말고 이제 미국 먼저 챙기자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EU 정상회담 이거는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EU와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대립각을 좀 세우기 위해서 우군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와 함께 또 백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결국은 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에 의해서 지금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대형주들을 좀 피하시고 만약에 거래를 하실 거라면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대형주들을 잡아갈 수 있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 거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화된 전략들을 피시는 게 더 그 수익률을 올리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지금 다른 거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사실은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저는 이제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3,580 뭐 그 이상 뭐 4,000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수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은 거의 선두를 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ETF,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쪽도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실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그냥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사실 손해 볼 가능성이 사실 지금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저는 이제 포트에 중소형주는 꼭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는 IT 중소형 IT주들 특히 이번에도 재무 결과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최대한 재무 보고서를 빨리 제출한 기업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을 잘 만들어낸 기업 다 최악인 상황인데도 실적을 잘 만들어낸 기업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돈이 많은 기업이죠. 근데 유보율이 뭐 1000% 이상 되는 기업 그리고 절대로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은 빼시고 투자하시면 사실 IT 대형주 중에 딱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좀 낮은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 2년 정도 후에는 여러분들이 꽤 높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IT 업종에 시청자분이 딱 해서 현명하시니까 어떤 종목인지 딱 나올 것 같습니다.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